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예비대학에서 창의적 사고와 코딩 강의를 맡은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정혜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인사하게 되어 조금 아쉽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물리적인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수업을 시청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우리 단국대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실습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국대학교에서는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양 필수 과목을 총 3개, 6학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과목은 창의적 사고와 코딩, 대학 기초 소프트웨어 입문, 전공별 AI 활용 과목입니다. 오늘은 창의적 사고와 코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의적 사고와 코딩 과목은 단국대에서 첫 번째 필수 교양 과목입니다. 창의적 사고와 코딩으로부터 나온 아이디어를 코딩으로 구현하는 아주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이 수업은 총 15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다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중요한 내용들,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창의적 사고와 코딩은요,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창의적 인재의 필요성, 닷띵킹, 창의적 사고와 코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창의적 인재의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창의적이다, 창의성 있다 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과연 스스로가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본인이 창의적이다 라고 선뜻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창의성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실체가 확실하지도 않으면서도 나는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왠지 주변에서 다 나를 쳐다볼 것만 같아 남들의 눈치를 보게 하는 마법 같은 단어입니다. 최근에 기업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한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대 사회에서는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인재 요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배경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와 컨베이너 벨트의 발전으로 2차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동차, TV와 같은 것들이 발명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터넷이 발달되었고 정보화 혁명이라고 불리는 3차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다수의 모델이 빠르게 생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모든 사물이 지능을 가지게 되는 초지능화 혁명이라고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에서는요, 기존 산업과는 다른 패러다임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열심히 제대로 일하는 것이 이전 사회에서 요구되어졌던 인재상이었다라고 하면요,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요, 사회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인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을 이끄는 기술로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거나 제대로 하는 것은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요소들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3차 산업혁명에까지는요, 기계가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신했다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는요, 기계가 인간의 육체 노동은 물론이고 지적 노동까지 대신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육체 노동과 지적 노동을 대신하게 되면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많은 직업들은요, 로봇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영화나 만화 영화에서 이미 경험한 것처럼요,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지배당하게 될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겐 방법이 있습니다. 로봇은요, 생각보다 멍청하기 때문에 인간이 정해놓은 지식이나 규칙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인간이 로봇보다 더 잘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어떤 문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질문을 만들고 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로봇보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월등하게 잘합니다. 우리의 미래에는요, 기존 산업과는 다른 패러다임이 요구되어지고 창의적인 인재의 필요성이 더욱더 두각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창의적인 인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2가지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의적 사고, 그리고 코딩입니다.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한참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창의적 사고라는 것은요,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서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코딩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가르치는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요,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의적 사고와 코딩은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질문에 대해 코딩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의적 사고와 코딩을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띵킹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라는 것은요, 다라는 단어는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다, 남김없이 빠짐없이 모든 행동이 상태가 어느 정도의 한계에 이른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의한 것은요, 디자인 띵킹, 알고리즘 띵킹, AI 띵킹을 합쳐서 다 띵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 모두를 다 띵킹으로 생각해 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띵킹의 교육 실현으로 컴퓨터 과학 기본 개념과 원리를 학습하고 컴퓨팅 기술을 바탕으로 실시간에 적용 가능한 그리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 필수 교양은요, 다 띵킹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디자인 띵킹, 두 번째 단계에서 알고리즘을 생각하는 알고리즘 띵킹, 세 번째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AI 띵킹을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창의적 사고와 코딩 과목에서는요, 디자인 띵킹을 학습하고 이를 적용하여 나만의 코딩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생활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앞에서 계속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도대체 디자인 띵킹은 무엇일까요? 디자인 띵킹은요, 실제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짜 문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발산하고 수렴하는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총체적인 생각의 방식, 사고의 방식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디자인 싱킹은요, 열린 공간에서 열린 사고를 하며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통해서 창의적인 자신감을 갖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적 사고의 시작입니다. 디자인 싱킹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하기 단계입니다. 끊임없이 관찰하고 인터뷰, 간접 체험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인간의 마음을 공감하고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문제 정의하기 단계입니다. 앞 단계인 공감을 통해서 얻은 객관적인 영감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진짜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이디어 내기, 아이디어 만들기 단계입니다. 최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협업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량의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빌드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디어는요, 질보다 양입니다.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만들고요, 그 중에 우리가 적절한 아이디어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프로토타입 단계입니다. 단시간 내에 경제적으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부터 나온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하기 이전에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 우리가 고민해봤던 문제가 진짜 문제였는지 시제품을 만들어서 확인해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하기 단계입니다. 공감 대상으로부터 프로토타입에 대한 의견들을 받고요, 반복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면서 진짜 완제품을 만드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는 매년 2천만 명의 미숙아가 태어납니다. 이 중에 96%가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나며 이들 가운데 400만 명의 아이들은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400만 명의 아이들이, 미숙아가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사망한다니 이게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통해 미숙아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가요? 창의적 사고의 첫 출발은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디자인 띵킹의 첫 단계는 공감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찰이나 인터뷰와 같은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의 근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인 경우에는요, 미숙아를 살리기 위해서 인큐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인 경우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병원들은 인큐베이터의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큐베이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기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인큐베이터 자체는 무용지물에 가깝고 이것을 이용해서 미숙아를 살리는 것은 전혀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공감 단계에서 관찰한 결과나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정의하고 진짜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요, 가상의 인물인 페르소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페르소나의 사용자 경험을 분석하여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팀에서는요, 다양한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서 공감 단계를 거친 미숙아의 사망 원인은요, 대부분 저체온증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아이들이 사망하는 이유들은 영양분의 부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부모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미숙아를 춥게 방치했던 것이 미숙아의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아이디어 만들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단계로 토론이나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협업을 통해서요,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보하고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조합하고 변경하고 수정하여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미수가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부분 인큐베이터예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인큐베이터는 하나에 2천만 원이라는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저체온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는 최적의 솔루션일 수는 있지만 비용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라고 하면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실생활에 실현이 가능한 것이 진짜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요, 비슷한 효과가 있고요, 적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찜질팩을 미수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도록 도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프로토타입입니다. 즉, 모형을 제작하는 것인데요. 이 단계에서는요, 앞에서 도출되어 있던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서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모형으로 제작해 보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모형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만 있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문제들이 도출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들을 도출하여서 보완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모형은 짧은 시간 내에 실체를 만드는 것으로 모형 자체는 완성도가 매우 떨어질 수 있으나요,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통해서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최적의 솔루션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찜질팩의 모형을 제작한 후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았더니 온기는 오래 유지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찜질팩으로 인해서 아이가 화상을 입는 문제를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요, 테스트 단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디자인 띵킹의 결과로 입는 인큐베이터인 엠버스 워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테스트 단계를 통해서요,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았는데요. 제품의 완성도가 높은지, 이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 인큐베이터는요, $20,000 정도 합니다. 그치만 우리가 제안한 엠버스 워머는요, 25불 정도 합니다. 한 개 만들 때 25불 정도니 2만 불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많은 수를 보급하는 데 적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예는요,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 디자인 띵킹의 가장 유명한 사례입니다. 창의적 사고와 코딩은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질문에 대하여 코딩을 이용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디자인 띵킹의 5단계는요, 우리가 문제 영역과 문제 해결 과정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영역에서요, 생각을 확대하거나 생각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요.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창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생각하고 있거나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를 식별하고 중요 이해 관계자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 영역에서는요, 사용자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요, 디자인 띵킹의 프로세스를 이용한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띵킹에 기반하여 사용자 중심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은요, 사용자의 특징, 행동, 감정, 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문제를 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자인 띵킹의 문제 해결 과정은 아이디어 만들기, 프로토타입 만들기, 테스트, 즉 구현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고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두 다 좋은 아이디어일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구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모형 제작 단계에서는요,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입과 알고리즘을 설계합니다. 구현 단계에서는요, 프로토타입에서 설계되어 있던 내용들을 코딩으로 구현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띵킹의 과정들을 통해서요, 사용자가 진짜 경험하는 문제에 중심으로 접근하여 사용자가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존에 비해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단국대학교에서는요, 매년 창의적 사고와 코딩의 우수 작품들을 모아서요, 크리에이티브 톤을 진행합니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출품작이 있고요. 2020년도 1학기에 진행되었던 크리에이티브 톤의 우수 작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수 작품은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디자인 띵킹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구현된 프로그램입니다. 주제는 악플 클리너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완성한 팀은 모두 인문계열 학생입니다. 전공자가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악플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요, 페르소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소나가 경험하게 되는 고객 여정 맵을 통해서요, 진짜 문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악플 관리와 신고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요. 제시한 아이디어를요, 구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입으로 메뉴를 설명하는 메뉴 구조도와 화면의 흐름을 나타내는 화면 흐름도를 설계하고 이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코딩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창의적 사고와 코딩 과목에서는요,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누구나 의지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 스토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표하겠습니다. 긴 무명 생활을 정리하고 한 드라마로 인해 유명세를 얻게 된 김유진 배우는 평소 가장 하고 싶었던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됩니다. 이후 김유진 배우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은 급속도로 성장을 이루었고 이와 동시에 도를 넘는 악플들도 같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진 배우는 악플들을 신고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다 편리하게 악플 증거 자료를 모을 방법이 없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는 사용자 스토리를 바탕으로 김유진 배우의 페르소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김유진 배우는 유튜브 활동 중 달리는 악플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를 신고하기 위한 증거 자료들을 쉽게 모으고 악플 증거 자료 제출 과정 중 누락되는 자료들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악플 클리너 앱을 실행하면 먼저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로그인 후에 뜨는 메인 화면에는 사용자의 프로필과 인터넷 플랫폼 연동, 악플 캡처본 갤러리, 악플 전송, 악플 예방 캠페인 만화 기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탭이 나와 있습니다. 초기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합니다. 샌드 탭을 누르면 경찰, 회사, 개인 탭이 나옵니다. 앞에서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는요, 더 많은 우수 작품을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단국대학교 창의적 사고와 코딩 혹은 단국대학교 창사코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학생들이 업로드한 많은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작품은요, 제가 3년 동안 창의적 사고와 코딩이라는 과목을 담당하면서 가장 최고로 치는 작품이라고 하는 우수 작품입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은 아니었는데요. 이 학생들은 영화과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과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과대를 하면 그냥
쉬울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편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디자인 띵킹의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이 과대의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였습니다. 보여드리는 영상은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구현 내용들이 있진 않지만요. 디자인 띵킹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대가 하는 주요 업무는 대충 일정 조율, 일정 관리, 일정 공지, 회비 관리, 공지사항 전달, 투표 결과 정리, 설문지 정리, 교수님 알림자, 행사 참여 등. 때문에 휴대폰만 잡고 있기 언 3달째. 답답한 마음에 휴대폰을 비볐다. 막 비볐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또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비비고 만두 비비고 비비면 맛있게 뿅! 이 앱의 이름은 과라딘. 과대 업무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과대들의 소원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처음 관라딘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회원가입을 하게 됩니다. 첫 화면으로 공지사항란이 나타납니다. 사용자들은 각 항목을 클릭해서 모든 공지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란입니다. 사용자들은 과대에게 건의사항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과대만이 건의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고 문제 상황에 대한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공금관리란입니다. 과대가 관리하는 공금 계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입금 내역과 출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돈 관리가 가능하죠. 몇 명의 동기들이 어떤 수업을 언제 듣는지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 한 부분을 꾹 누르면 어떤 동기가 이 수업을 듣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 창의적 사고와 코딩, 그리고 다띵킹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단국대학교에서는요, 모든 학생들이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창의적 사고와 미래를 응원합니다. 강의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